우리의 삶이 한 편의 영화가 될 때 오래된 기억처럼 당신의 가슴에 남을 이야기. 모든 삶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명작입니다. 이야기가 숨 쉬는 공간. 여기는 인생극장입니다. 아침 8시의 부엌 공기는 커피 향과 물 끓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베란다 쪽 화분들에 물을 주려다 말고 손에 든 분무기를 공중에 멈췄어요. 낡은 알루미늄 창살을 통과한 아침. 햇빛이 반듯한 네모 조각으로 재단되어 제 오른손 손등에 얌전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세월이 파놓은 자잘한 주름. 골 사이로 밤새 내려앉은 미세한 먼지들이 금가루처럼 반짝였어요. 피부 위로 얇지만 분명한 온기가 번져나갔습니다.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여 보니 빛의 테두리가 손등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아주 오래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의 봄에도 꼭 이렇듯 빛이 왔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제 세상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봄은 무심하고 성실하게 제 일을 했어요. 그때의 빛과 오늘의 빛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마음의 가장 연한 곳을 툭 건드렸습니다. 싱크대 컵대에 남은 희미한 물자국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지우며 문득 서랍장 3번째 칸이 떠올랐어요. 한동안 열어볼 엄두를 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남편의 물건들이랄 것도 없이 그저 그의 시간이 묻은 자질구레한 것들이 모여있는 칸. 오래된 종이 냄새와 녹슨 바늘집, 용도를 잃은 영수증 뭉치, 그리고 그가 아끼던 낡은 필름 케이스가 뒤섞여 잠들어 있을 그곳. 저는 마른 손으로 서랍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잡이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리자 검은색 플라스틱 필름통 하나가 대구르르 굴러 나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희미하게 코를 찌르는 오래된 화학약품 냄새가 배어 나왔어요. 그 통 밑에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겉면에 삐뚤빼뚤하지만 힘있는 연필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봄꽃 지도. 우리 동네 골목을 스케치한 지도였습니다. 별표는 벚나무, 동그라미는 살구나무, 세모는 개나리를 뜻하는 기호였어요. 얇은 연필선이 익숙한 골목을 타고 부드럽게 흘렀고 화살표 끝마다 날짜와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 햇살 좋음, 강둑 바람 주의. 종이 하단 모서리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빛은 손에. 그 순간 제 손등을 덮고 있던 네모난 빛이 마치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그 문장 위로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딸의 분주한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엄마, 오늘 오후에 중개사님 오시는 거 잊지 않았지? 오시기 전에 집 사진 먼저 좀 찍어두자. 저는 대답 대신 지도를 반으로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딸은 벌써 거실 캘린더에 오늘 날짜를 빨간 동그라미로 한 번 더 강조해 놓았어요. 거실 조명을 전부 켜고 커튼을 활짝 젖히는 딸의 손길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올릴 사진은 무조건 밝고 넓어 보여야 한다는 것이 딸의 지론이었어요.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넓어 보인다는 말이 어쩐지 덜 살아 보인다는 말과 같은 뜻처럼 들려 입술이 저절로 굳어졌습니다. 저는 분무기를 조용히 내려놓고 손등을 다시 뒤집어 보았어요. 네모난 빛은
그 사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지도를 다시 펼쳐보았어요. 첫 번째 별표가 그려진 곳은 아파트 경비실 모퉁이에 늙은 벚나무. 동네에서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리는 나무였습니다. 동그라미는 강둑의 살구나무를 가리켰어요. 그 나무는 꽃잎이 두툼해서 바람이 세게 불면 손등이 촉촉해질 만큼 아낌없이 꽃비를 뿌렸습니다. 세모는 시장 담벼락의 개나리 굴락. 노란 가지들이 담을 타고 낮게 기어서 골목이 온통 환해지는 날이면 근처 떡집에서 콩고물을 볶는 고소한 냄새가 함께 피어올랐어요. 엄마, 정말로 이 집 정리할 마음 없는 거야?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음이 없다는 말은 아니고 그냥 봄 한 바퀴만 더 돈 다음에. 제 스스로도 제 말이 궁색한 핑계처럼 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오늘만큼은 이 빛의 의미를, 남편이 남긴 이 지도의 온기를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지도를 단단히 챙겨 넣고 현관에서 운동화를 끌어 신었어요. 신발끈을 묶으며 창밖을 힐끗 보니 하늘이 맑았습니다. 어디가? 시장 쪽으로 잠깐. 금방 돌아올게. 차가운 금속 문고리가 손바닥을 훑고 지나갔어요. 손등의 네모난 빛은 현관문 문턱까지 저를 따라왔다가 거기서 조용히 멈췄습니다. 바깥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골목 어귀를 돌자 경비실 앞 벚나무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꽃망울이 더 많았지만 가지 끝마다 분홍빛 약속이 단단하게 맺혀 있었어요. 나무 아래서 잠시 멈춰 손등을 들어보였습니다. 마침 해가 옅은 구름 뒤로 잠시 몸을 숨기는 시간, 벚꽃의 연분홍과 제 손등의 살빛이 거의 같은 톤으로 부드럽게 붙었다가 떨어졌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으로, 피부로, 온몸으로 이 순간을 담았어요. 기억은 사진보다 몸에 먼저 새겨지는 법이니까요. 손등 위로 미풍이 스쳤고 벚꽃 그림자가 손가락 사이를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작게 숨을 내쉬며 남편이 이 자리에서 무엇을 보았을지 천천히 상상해 보았어요. 아마도 빛이었겠지요. 제 손에 내려앉은 이 작고 따뜻한 빛이었을 겁니다. 거실 조명을 더 밝게 해야 사진이 잘 나와. 딸은 그렇게 말하며 구석에 있던 키 큰 스탠드를 소파 옆으로 옮겼습니다. 플라스틱 갓을 통과한 인공의 빛이 거실을 하얗게 표백했어요. 커튼을 반쯤 더 젖히자 창틀에 쌓여있던 먼지가 얇은 띠를 이루며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힘없이 사라졌습니다. 먼지가 빛을 받아 반짝이다 사라지는 모습을 저는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중개사와의 약속은 오후 2시 반. 탁상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지나치게 선명해서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저는 어색해진 거실 풍경에 익숙해지려 애쓰며 소파 높이를 맞추기 위해 쿠션을 2개 겹쳐 놓았어요. 그리고 습관처럼 벽에 걸린 액자의 수평을 맞추려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액자 테두리에 닿는 순간 딸이 제 손을 멈춰 세웠어요. 엄마, 사진 프레임은 전부 빼고 찍자. 그래야 집이 깔끔해 보여. 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니, 저거는 그냥 둬.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하게 나갔어요. 강둑 벤치에서 남편이 찍어준 제 얼굴은 초점이 흐린데
유독 손만 또렷하게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액자를 떼어내려는 딸의 손목을 저도 모르게 잠깐 잡았어요. 이건 빼지 말자. 딸이 길고 낮은 한숨을 흘렸습니다. 그 한숨의 무게를 저는 알아요. 또 그 빚 이야기할 거지? 엄마,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야. 딸의 말은 한치도 틀리지 않았어요. 계약금, 이사 날짜, 대출 금리. 숫자와 일정으로 이루어진 현실이 우리를 사방에서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리라는 그 지극히 합리적인 단어는 묘하게 저를 벽 쪽으로 세게 밀어붙이는 기분이었어요. 덜어내는 일, 가볍게 만드는 일, 그래서 결국 살아온 흔적을 줄여나가는 일. 거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의 다른 집들이 보였습니다. 저 집들도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쳤을까요? 정리하자는 게 나쁜 뜻은 아니잖아. 물론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지. 제 말끝이 스스로를 변호하듯 가늘게 떨렸어요. 딸은 제 마음을 읽었는지 베란다의 군자란 화분을 잠시 들어 올렸다가 제 표정을 살피고는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오전에 드는 빛이 좋다고 제일 아끼던 화분이잖아. 근데 부동산 사진에는 이런 자잘한 짐들이 없는 게 사진만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서 살았던 증거가 전부 빠져버리잖아. 말이 너무 커져버렸다는 걸 서로 깨달았는지 우리는 한 박자 늦게 어색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중개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시 30분 도착 예정입니다. 외부 및 내부 촬영에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딸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뒤집어 내려놓았어요. 제 눈길은 자연스레 테이블 위에 펼쳐둔 봄꽃 지도로 향했습니다. 여러 개의 별표, 2개의 동그라미, 3개의 세모. 모든 약속은 오늘로부터 일주일 안에 빼곡히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조용히 일정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별표 하나, 내일은 세모 하나, 모레는 동그라미. 봄은 달력 위의 일정표가 아니라 제 몸이 먼저 기억하는 동선이라는 사실을 새삼 떠올렸어요. 손가락으로 지도를 따라가며 각 장소의 기억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엄마, 이사 가면 아예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새로운 동네, 새로운 빛,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것이 언제나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것들이 가진 시간의 노하우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몸은 알고 있어요. 어느 자리에 화분을 두어야 식물이 웃자라지 않는지, 수도꼭지를 어느 정도 틀어야 물줄기가 사방으로 튀지 않는지, 늦은 오후 창살 그림자가 어떤 각도로 미세하게 기울어 가는지, 그런 사소한 것들이 하루를 덜 삐걱거리게 만든다는 것을 딸은 아직 모릅니다. 창밖으로 까치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게 보였어요. 나도 알아. 내 마음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야. 제 말이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바닥을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봄 한 바퀴만. 이 지도 따라서 한 바퀴만 돌게 해줘. 그 다음엔 내 말대로 중개사 만나고 사진 찍고 계약서에 도장 찍자. 딸은 아랫입술을 잘근 깨물다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바퀴? 정말이야. 약속을 받아낸 후에야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묵직한 수납함을 열었고 저는 테이블 위에 작은 얼룩들을 행주로 닦아냈어요.
유리 표면이 맑아지자 창밖 나뭇가지의 실루엣이 한층 선명해졌습니다. 햇빛이 살짝 각도를 바꾸며 거실 바닥을 느리게 이동했어요. 저는 그 빛의 경로 위에 손등을 잠깐 올려놓았다가 떼었습니다. 온도가 달랐어요. 손바닥의 열은 금세 흩어지고 손등의 살결에는 빛의 무늬가 잠시 남았습니다. 정리의 방식이란 결국 어떤 무늬를 남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 아닐까요? 무엇을 닦아내고 무엇을 남길지 그 선택들이 모여 결국 제 얼굴을 만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2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중개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약속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내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 같은 시간으로 다시 약속 잡을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 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응? 진짜 봄 한 바퀴만이야? 응, 알았어.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거실에는 행주지라는 소리와 서랍 여닫는 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해가 건물 사이로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지도를 꺼내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연필선이 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어요. 내일은 어디부터 갈까? 별표부터 갈까? 세모부터 갈까?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 지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는 것.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걷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딸이 거실 정리를 마치고 부엌으로 왔습니다. 나란히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며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어요. 물소리가 고요하게 흘렀습니다. 중개사와의 약속을 미루고 나니 닫혀있던 창문을 연 것처럼 집안의 공기가 가벼워졌습니다. 딸은 그럼 오늘은 공식적으로 엄마의 봄꽃지도 순례 첫날이네. 라며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 용기를 얻어 저는 첫 번째 별표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 아침과는 다른 오후의 빛이 저를 맞았어요.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주머니 속 지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종이의 바삭한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경비실 모퉁이를 돌자 약속처럼 벚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아직은 꽃잎보다 꽃망울이 더 많은 이를테면 서툰 분홍빛이었어요. 가지 끝마다 미완의 약속처럼 단단하게 맺힌 꽃망울들이 봄의 서곡을 연주하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자 가지들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나무 아래에 가만히 서서 손등을 들어보였습니다. 마침 해가 옅은 구름 뒤로 잠시 몸을 숨기는 시간, 벚꽃의 연분홍과 제 손등의 살빛이 거의 같은 톤으로 부드럽게 붙었다가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카메라 앱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으로, 피부로, 온몸으로 이 순간을 담았어요. 기억은 사진보다 몸에 먼저 새겨지는 법이니까요. 손등을 천천히 움직여 보니 벚꽃 그림자가 손등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아 종이 지도를 다시 펼쳤어요. 연필선은 골목을 건너 시장 쪽으로 유려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화살표 끝에 그려진 세모는 개나리를 의미했어요. 시장 담벼락을 따라 노란 가지들이 파도처럼 낮게 기어가는 곳,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자 목적지에 닿기도 전에 떡집에서 콩고물을 볶는 고소한 냄새가 먼저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냄새를 따라 걸으니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과연 낡은 담벼락을 배경으로 수천 개의 노란 꽃들이 햇빛을 떠받치듯 화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담벼락의 회색빛과 개나리의 노란빛이 강렬하게 대비되어 눈이 부셨어요. 그 앞에서 서성이는데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다가와 사진 찍어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제 얼굴 말고 제 손을 찍어주세요. 라고 나지막이 연습해 보았어요. 아직은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초입의 과일 가게 앞에서 익숙한 인형을 발견했어요. 복례였습니다. 낡은 회색 카디건에 화사한 꽃무늬 스카프를 둘렀고 한 손에는 귤이 가득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그녀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꺼봐, 햇살 좋은 날은 사람을 덜 울게 한다니까. 내가 뭘 했어. 그녀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제 손에 귤 2개를 쥐어주었어요. 귤의 둥근 무게가 손바닥에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제 가슴팍을 툭 두드려 주었어요. 그 짧고 무심한 동작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어 오래도록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손 안에 귤 껍질을 살짝 눌러보니 상큼하고 진한 향이 손끝으로 스며들었어요. 오늘의 첫 번째 기록이 될 만한 선명한 감각이었습니다. 귤 향기를 맡으며 복례에게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복례는 짧게 답하고는 과일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녀 옆에서 사과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개나리 덤불 앞으로 다시 돌아와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과감하게 셔터를 눌렀어요. 노란 꽃이 아닌 제 손등으로 초점을 맞추고 배경은 아웃포커싱으로 흐릿하게 날려버렸습니다. 화면을 확대해 보니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골마다 노란 빛이 물처럼 고여 있었어요. 사진의 히스토그램 정보를 확인하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었다면 분명 노출값이 너무 과하잖아. 라며 특유의 장난기 어린 핀잔을 던졌을 거예요. 그런 사소한 농담이 오가던 시간이 생각보다 견고하게 제 안에 남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다시 보니 사진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발길은 자연스럽게 동네 사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래 사진관이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금속 간판은 오래되어 글자 일부가 벗겨져 있었어요. 미자와 사자 사이가 특히 심하게 벗겨져 있어 처음 보는 사람은 이름을 제대로 읽기 어려웠습니다. 문 사장이 카운터 너머로 저를 보자 반가운 얼굴을 했어요.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그는 익숙하게 카운터 위에 놓인 낡은 카드박스를 꺼내주더니 빛바랜 노트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남편이 필름을 맡긴 날짜와 현상에 대한 메모가 빼곡했어요. 손글씨로 쓴 날짜와 간단한 메모들이 세월의 흔적처럼 노트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양반 있잖아. 올 때마다 늘 손 먼저 찍자고 했어. 다른 건 몰라도 손은 꼭 찍어야 한다고. 이유는 묻지 말라고 하면서 왜 묻지 말라고 했을까요?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와서 이유를 알아도 좋고 영영 몰라도 좋았습니다.
다만 그 의도의 끝에 가만히 닿아보고 싶다는 마음만 확실했어요. 문 사장은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봐. 이날은 비 오는 날이었는데 억지로 오셔서 손 사진만 3장 찍고 가셨어. 비 오는 날에 손을 꼭 남겨야 한다고 그러시면서 저는 노트에 적힌 날짜를 보았어요. 남편이 떠나기 1달 전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사진관을 나서려는데 햇빛이 쇼윈도우의 두꺼운 유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반사된 빛이 제 손등으로 무질서하게 튕겨져 들어왔어요. 창살을 지난 네모난 빛도 구름을 지난 둥근 얼룩도 아닌 잘게 부서진 장광들이 살결 위를 어지럽게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눌렀어요. 사진 속의 손이 조금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제가 어제의 저와 겹쳐지고 그 뒤로 아주 오래전에 제가 조용히 기대어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오늘의 첫 코스는 그렇게 여러 겹의 시간과 함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떡집 앞을 지나갔어요. 아까 그 냄새가 자꾸 생각나서 결국 인절미 한 팩을 샀습니다. 떡집 아주머니가 덤으로 떡 하나를 더 얹어주며 오늘 햇살이 참 좋아요. 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정말 좋네요. 저는 떡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각 플라스틱 상자 속에서 인절미 하나를 꺼내 반으로 갈랐어요. 고운 콩고물이 손끝에 묻고 달큰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휴지에 손을 닦다 말고 일부러 새끼손가락 끝에 콩고물을 한 알 남겨두었어요. 이 작고 사소한 오늘의 흔적을 저녁까지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콩고물이 묻은 손가락을 보며 걸으니 기분이 묘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따뜻하게 저를 맞았습니다. 딸은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오늘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등 위에 노란 빛, 부서진 장광, 벚꽃 그림자, 모두 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딸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회사에 나갔습니다. 집안에는 저와 고요함만이 남았어요. 저는 어제 걸었던 길을 복귀하듯 천천히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골목을 지나며 창문 너머로 들리는 사람들의 생활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복례가 떡집 앞에서 나무를 다듬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이 어제 사진은 잘 찍었나? 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쪼그려 앉아 꽃 말고 손을 찍었어. 라고 속삭였어요. 복례는 잠시 제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손? 그게 맞지. 손이 제일 정직해. 그녀는 제 손등을 슬쩍 한번 훑어보더니 어제처럼 귤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어요. 자, 이게 오늘의 연료야. 주황색 연료를 손에 쥐니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갈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귤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걸었어요. 시장 골목의 아침은 활기찼습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얼음 위에 고등어를 늘어놓고 채소 가게 할아버지가 물을 씻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진관에 들르자 문 사장이 기다렸다는 듯 현상된 사진 견본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전화하셔서 급하게 뽑아놨어요. 가게 안의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다 멈칫했어요. 남편이 남긴 필름 속에는 제 기억보다 훨씬 더 많은 제 손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는 손, 시장에서 산 나물이 담긴 장바구니를 들어 올리는 손, 강둑의 낡은 나무 난간을 더듬는 손. 모든 사진의 주인공은 풍경이 아니라 저의 손이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그의 글씨가 있었어요. 살구꽃 아래 내 손 따뜻함. 장날 내 손 빠름. 비 오는 날 내 손 냄새. 저는 마지막 문장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냄새는 사진에 찍히지 않아요. 그는 사진에 담을 수 없는 감각을 글자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종이를 코끝에 가만히 가져가니 오래된 인화지의 화학약품 냄새가 먼저 풍겨왔어요. 하지만 그 뒤로 아주 얇게 그가 맡았을 젖은 흙냄새가 따라오는 것만 같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손끝으로 사진 테두리를 쓰다듬으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문 사장이 돋보기 안경 너머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양반 사진 고를 때 편집점이 아주 확실했어. 당신 얼굴 나온 사진은 많이 덜어내고 손이 나온 사진은 꼭 남기더라고. 제가 희미하게 웃자 그도 따라 웃었어요. 얼굴은 변명이 많아서 그런가. 제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손은 핑계를 못 대니까. 문 사장이 맞장구를 쳤어요. 그렇지. 손은 핑계를 못 대지.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동시에 같은 문장을 말했습니다. 공기 중에 작고 환한 무언가가 떠올랐다가 조용히 사라졌어요. 사진을 한 장 한 장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떤 사진에는 빗방울이 손등에 맺힌 모습이 담겨 있었고 어떤 사진에는 흙이 묻은 손가락이 선명했어요. 각각의 사진이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스캔해서 파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이틀 정도면 될 겁니다. 문 사장이 노트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사진관을 나와 골목을 걷다 떡집에 들렀어요. 고소한 냄새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인절미를 한 팩 샀습니다. 떡집 아주머니가 덤으로 떡 하나를 더 얹어주며 오늘 햇살이 참 좋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어제 복례가 했던 말이 겹쳐졌습니다. 좋은 햇살은 사람을 덜 울게 한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덜 울 준비가 된 걸까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어보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각 플라스틱 상자 속에서 인절미 하나를 꺼내 반으로 갈랐습니다. 고운 콩고물이 손끝에 묻고 달큰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휴지에 손을 닦다 말고 일부러 새끼손가락 끝에 콩고물을 한 알 남겨두었습니다. 이 작고 사소한 오늘의 흔적을 저녁까지 데려가고 싶었어요. 콩고물이 묻은 손가락을 보며 걸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딸이 벌써 와 있었어요. 회사에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며 머리를 거칠게 틀어 올리고 얼음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다 제 손을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엄마, 손에 콩가루 묻었네. 그녀의 가벼운 웃음이 제 웃음을 가만히 끌어당겼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유리컵을 살짝 맞부딪혔어요. 물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주방에 울렸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창살 그림자가 거실 바닥을 길게 느렸어요. 그 그림자 위에 손등을 올려놓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시각 대신 촉각이 예민해지며 손의 체온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손등의 온기가 그림자의 차가움과 대비되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 딸이 잠든 후 저는 다시 종이 지도를 펼쳤어요. 내일의 동선은 동그라미, 강둑의 살구나무였습니다. 노트 한 귀퉁이에 오늘의 냄새들을 적어보았어요. 콩고물, 사진약품, 젖은 흙. 문장을 쓰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것은 이 집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을 채웠던 온도와 냄새와 빛의 배열이었다는 사실을요. 정리란 어쩌면 그 섬세한 배열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자리를 바꾸는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그 기술을 조금 더 배워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노트를 덮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시계가 11시를 가리켰어요. 부엌으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저 집들에도 각각의 이야기가 있겠지요. 저마다의 빛과 그림자와 기억들이. 문득 남편이 찍은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제 손을 찍은 사진. 그날은 왜 비를 맞으면서까지 사진을 찍으러 갔을까요? 이제는 물어볼 수 없지만 사진이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모든 순간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기록하는 거라고.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손등을 한 번 더 뒤집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손등에 고스란히 새겨진 것 같았어요. 눈을 감으니 남편의 손글씨가 어둠 속에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내 손 냄새. 저는 작게 숨을 내쉬고 천천히 잠이 들었어요. 사흘 뒤 사진관에서 현상한 필름을 담은 두툼한 봉투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쏟아내니 작은 연못처럼 빛을 모으는 네모난 순간들이 펼쳐졌어요. 예상했던 대로 풍경 사진보다 손 사진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한 장 한 장 펼쳐놓으니 테이블이 온통 사진으로 뒤덮였어요. 화분에 물을 주는 제 손을 찍은 사진에서는 분무기에서 뿜어져 나온 미세한 물안개가 빛을 받아 은가루처럼 흩어지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빛을 머금고 반짝이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시장 바구니를 들고 있는 손 사진에서는 천의 결이 손가락 마디에 남긴 붉은 자국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바구니 손잡이가 손에 남긴 흔적이 그대로 사진에 담겨 있었어요. 강둑 난간을 짚은 손 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바람이 마치 아지랑이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물의 표면이 아니라 그 표면에 닿는 제 손의 감각을 찍으려 했던 거예요. 사진 한 장 한 장이 그의 시선을 증명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여지없이 그의 글씨가 누워 있었어요. 살구 아래 내 손 따뜻함. 따뜻함이 어떻게 사진에 담길 수 있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빛이 손에 직접 닿아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장날 내 손 빠름. 빠름은 배경의 흐림과 손의 선명한 대비, 즉 속도의 비율로 기록됩니다. 비 오는 날 내 손 냄새. 그리고 냄새는 오직 적어야만 남아요. 사진이 담지 못하는 것을 글자가 보완하고 글자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사진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완벽한 한 쌍이었어요. 손가락으로 사진 뒷면의 글씨를 천천히 따라가 보았습니다. 연필 자국이 살짝 번진 부분도 있었고 힘주어 쓴 부분은 종이가 살짝 패인 곳도 있었어요. 각각의 글씨에서
남편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엄마, 오늘은 중개사님 촬영 미뤄야 할 것 같아.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리고 잠시 후 점 하나가 찍힌 메시지가 뒤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꼭 지금 안 떠나도 돼. 꼭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 짧은 한 줄을 읽는 동안 제 안에서 오랫동안 단단하게 뭉쳐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풀려나갔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며 같은 자리를 빙빙 돌고 있었구나. 딸이 원했던 것은 미래의 안정과 안도였고,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기억의 온도였습니다. 안정과 온도. 둘은 전혀 다른 말 같지만 실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우리가 덜 흔들리고 기댈 수 있는 자리.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사진 위에 얕게 내려앉았어요. 사진 속 손들이 빛을 받아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한 장을 집어들고 창가로 다가갔어요. 빛에 비춰보니 종이의 질감까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딸을 불러 거실 바닥에 사진을 쫙 펼쳐 놓았어요. 이리 와서 좀 봐. 딸은 제 옆에 앉아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다가 어느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 손이 되게 살아있네. 그 한마디가 저를 구원했어요. 제가 평생 들어온 칭찬은 보통 음식 솜씨나 집안 정리에 관한 것이었지, 제 몸의 일부가 살아있다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말은 제가 한 사람의 온전한 주체임을 인정해주는 말처럼 들렸어요. 딸은 휴대폰을 꺼내 바닥에 펼쳐진 사진 몇 장을 조심스럽게 찍었습니다. 이거 그냥 두지 말고 스캔해서 앨범으로 묶자. 내가 알아볼게. 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사진을 분류했습니다. 화분, 시장, 강둑, 집안일. 분류는 기억을 정리하는 첫 단계였어요. 기억의 폴더를 만드는 동안 딸의 손등에도 창살을 지난 저녁빛이 얇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그 모습을 찍었어요. 찰칵 하는 소리에 딸이 웃었습니다. 나도 이제 엄마처럼 손을 찍네. 오늘부터 너도 기록자야.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어요. 웃음소리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사진을 분류하며 딸이 물었어요. 엄마, 이 사진들 다 언제 찍은 거야? 글쎄. 아마 아빠가 마지막 몇 년 동안 찍은 것 같아. 딸이 사진 한 장을 들어 올려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빠가 엄마 손을 이렇게 많이 찍은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딸이 사진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손 진짜 예쁘다. 고마워. 아니, 진심이야. 딸의 진심이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밤이 깊어 저는 노트에 짧게 적었어요. 정리 순서를 바꾸는 일, 흔적을 남기는 일, 온도를 지키는 일. 그리고 남편이 남긴 빛은 손해라는 문장 아래에 제만의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사람에게. 저는 그 말이 너무 과장되거나 감상적이지 않기를 바라며 조용히 펜을 놓았어요. 펜 끝에서 잉크가 마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저 별들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빛나고 있겠지요. 거실로 돌아오니 딸이 소파에서 졸고 있었어요. 살짝 이불을 덮어주고
저도 자리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고도 짧게 느껴졌어요. 눈을 감으니 사진 속 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물을 주는 손, 바구니를 드는 손, 난간을 짚는 손. 그 모든 손이 저의 손이었고 저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딸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중개사와의 제약 속 날 아침, 거실은 며칠 전보다 한층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액자 몇 개는 책장 깊숙한 안쪽으로 밀어 넣었고, 화분들은 햇빛이 가장 오래 머무는 창가 가장자리로 모여 작은 숲을 이루었어요. 창가에 모인 화분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초록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고 딸이 먼저 현관으로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곧이어 젊은 중개사가 삼각대를 펼치고 광각 렌즈가 차가운 눈처럼 거실 구석구석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렌즈가 움직일 때마다 기계음이 작게 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상자에서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강둑 벤치에서 제 손이 환하게 웃고 있는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저는 액자를 거실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유리면을 손으로 한번 쓰다듬었어요. 엄마, 그건 잠깐만 빼자. 딸이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러나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지금은 못 빼. 중개사와 딸의 시선이 공중에서 당혹스럽게 얽혔고 공기가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중개사가 카메라에서 눈을 떼고 우리를 바라보았어요. 혹시 촬영에 방해가 되는 물건인가요? 중개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방해라면 지금은 제 자신이 방해겠죠. 제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 말은 저 자신에게도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딸이 제 쪽으로 두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애원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눈빛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렇게 결정을 미루는 건 결국 우리가 더 피곤해지는 길이야. 나도 알아. 그래서 말하는 거잖아. 봄이 끝나면 이 지도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그때는 정말로 하자고.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제 안의 바람과 빛이 함께 흔들리지 않도록 애썼어요. 이것은 고집이 아니라 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이었습니다. 중개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시계를 보았어요. 촬영은 결국 다시 미뤄졌습니다. 멋쩍은 표정으로 중개사가 돌아가자 집 안에는 하루치의 그림자가 길게 누워 침묵을 강요했어요. 딸은 소파에 주저앉아 마른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엄마가 이 집을 붙잡는 게 아니라 뭘 붙잡고 있는 건지. 그녀의 말이 무겁게 뒤에 남았습니다. 근데 엄마,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서 그래. 그래, 알아. 그러니까 딱 한 바퀴만. 우리는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틀어지지도 않은 채 서로를 지나쳤어요. 세상의 모든 대화가 명쾌한 매듭을 지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매듭 대신 서로를 위한 유예가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딸이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보니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모여들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장 위의 액자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제 손이 여전히 또렷했어요. 송금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밤이 되자 약속처럼 빗방울이 창문에 첫 점을 찍었어요. 저는 거실장 위의 액자를 테이블 위로 옮겨와 세우고 거실 불을 낮췄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 맺힌 유리창을 통과하며 잘게 쪼개져 실내로 들어왔어요. 손등을 그 부서진 빛 아래에 가만히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툭툭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냉장고의 낮은 웅웅거림 사이에서 제 호흡은 잔잔하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오늘의 이 파열음은 분명 내일의 새로운 결을 만들어낼 거예요. 나무가 비를 맞고 나이테를 키우듯 우리는 다툼을 겪으며 함께 살아갈 다음 문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정리란 무엇일까요? 버리는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간직하는 것일까? 아마 둘 다겠지요. 손등 위로 빗물 소리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뜨니 창밖 빗줄기가 가로등 불빛에 비쳐 보였어요. 빗줄기가 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손등을 창가 쪽으로 조금 더 내밀었어요. 유리창 너머의 빗방울들이 만드는 무늬가 손등 위에 그림자처럼 비쳤습니다. 부서진 빛, 흩어진 무늬. 그것들이 모여 오늘이라는 하루를 만들었어요. 저는 작게 숨을 내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집을 감싸 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테이블 위에 액자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손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났어요. 저는 그 손을 보며 내일도 계속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봄 한 바퀴,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 비는 밤새 내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세상이 한결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딸은 이미 출근한 뒤였어요. 테이블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천천히 쉬어요.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창가로 갔어요. 비갠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지도에 어디로 갈까요? 손등을 창가에 내밀어 보니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손을 감쌌습니다. 네모난 빛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빛은 제 손에 닿아 있었어요. 봄꽃 지도의 마지막 동그라미 강둑의 살구나무를 찾아 나선 것은 밤새 내린 비가 그치고 바람이 한결 차분해진 오후였습니다. 집을 나서며 주머니 속 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동그라미가 선명하게 그려진 강둑. 그곳으로 가는 길은 이제 익숙했습니다. 골목을 지나 시장을 지나 강둑으로 이어지는 길. 발걸음이 저절로 그곳을 향했어요. 벤치에 앉자 머리 위에서 나무가 하얀 숨을 내쉬듯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살구꽃 꽃잎이 바람에 날려 손등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무심코 벤치 등받이와 앉는 자리 틈 사이에 시선을 주었는데 낡은 나무 틈새에 하얀 종이 조각 같은 것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저건 뭐지?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밤사이 내린 비의 습기를 잔뜩 먹어 연필선이 부드럽게 번져 있는 쪽지였습니다. 그러나 필체는 분명했어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빛은 손에 닿아야 비로소 기억이 된다.
내가 잊지 않기를. 종이를 읽는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지도를 발견하고 이 길을 따라 이곳까지 오게 되리라는 것을, 이 벤치에 앉아 이 쪽지를 발견하게 되리라는 것을,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쪽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강둑. 오고 싶으면 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답장은 아주 짧았습니다. 가는 중. 딸을 기다리는 동안 바람이 꽃가루를 실어 날랐어요. 손등을 가만히 펼쳐 올리자 하얀 꽃가루 몇 알이 살포시 앉았다가 금세 흔적 없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시간의 흐름처럼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것들. 나무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 일 없다는 듯 새 잎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가지 끝마다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물결이 바위에 부딪히며 내는 작은 소리가 바람에 섞여왔습니다. 얼마 후 딸이 숨을 몰아쉬며 제 앞에 섰어요. 엄마. 저는 말없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것을 읽는 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어요. 딸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강물만 바라보았어요. 강물 위로 부서지는 윤슬이 남편의 마지막 편지처럼 반짝였습니다. 물결이 빛을 받아 반짝이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그때 딸이 휴대폰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예전에 내 손을 이렇게 찍어줬었어. 화면 속에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송편을 빚고 있는 어린 딸의 손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장면이, 잊고 있던 저의 시선이 되살아났어요. 저 때가 언제였지?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6살 때 추석이었어요. 엄마, 나도 찍어줘. 딸이 자신의 손등을 제 쪽으로 가만히 내밀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프레임 중앙에 그녀의 손을 담았어요. 살구나무 그림자가 그녀의 손등을 살짝 스치도록 각도를 맞췄습니다. 찰칵 셔터가 울렸어요. 이번엔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딸이 제 손등을 찍었어요. 사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통해 서로의 시간을 증명했습니다. 더 이상 긴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온도가 사진 위에 고스란히 내려앉았습니다. 사진을 확인하며 우리는 말없이 웃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떡집에 들렀습니다. 인절미를 사서 강둑에 걸터 앉아 둘이 나눠 먹었어요. 콩고물이 손끝에 묻자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손이 더 예뻐 보이네. 너도 그래. 그 짧은 칭찬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내려갔어요. 인절미의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콩고물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떡을 먹으며 강물을 바라보았어요. 강 건너편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가족도 지나갔어요. 일상의 풍경이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 뭐가? 이렇게 같이 걸어줘서. 딸의 말에 저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나도 고마워. 기다려줘서.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살구꽃 꽃잎이 또 한 번 우리 위로 떨어졌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이 남긴 쪽지를 노트의 첫 페이지에 붙여두었습니다. 풀로 조심스럽게 모서리를 붙이며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찍는다. 펜을 내려놓고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이 문장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딸이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딸이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어요. 엄마, 응, 나 오늘 깨달았어. 뭘? 손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손은 정직해. 우리는 차를 마시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지다가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찻잔을 2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잔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이 온기가, 이 순간이 내일의 기억이 될 거예요. 빛은 손에 닿아야 비로소 기억이 된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찍어요. 오늘의 빛을, 오늘의 손을, 오늘의 온기를. 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우리의 봄 한 바퀴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휴대폰으로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딸은 대화방의 이름을 봄 한 바퀴라고 정했어요. 첫 사진으로는 오늘 강둑에서 서로 찍어준 손등 사진을 나란히 고정해 두었습니다. 한참 동안 대화방을 들여다보던 딸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집은 당장 팔지 말자. 대신 여름이 오기 전에,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하자. 그 말이 제 귀에 한 음절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유예는 도망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만큼은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미룸이 아니라 우리 둘만의 속도를 찾기로 한 합의였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차분하고 단단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의 낡은 후크에 카메라 스트랩을 걸었습니다. 카메라가 벽에 걸리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거실장 위에 있던 손사진 액자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프레임 유리를 부드러운 손수건으로 닦아내자 유리 위로 제 손이 한 번 더 반짝이며 비쳤어요. 유리에 비친 제 얼굴도 함께 보였습니다. 정리는 끝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일지도 몰라요. 무엇을 어디까지 닦아내고 무엇을 남겨둘 것인지 그 기준을 저 혼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맞춰가는 과정. 그것이 진짜 정리의 의미가 아닐까요? 손수건을 개어서 다시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창살 그림자가 밤의 문턱을 넘어 거실 바닥에 그려놓았던 네모가 점차 흐릿해졌어요. 낮에 선명한 네모는 이제 희미한 얼룩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라져가는 빛의 흔적 위로 손등을 올려 보였어요. 낮보다 차가웠지만 손등의 살갗 아래에는 여전히 오늘 하루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보며 오늘의 감각을 확인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더미를 다시 한번 천천히 넘겼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던 손, 장바구니를 들었던 손, 남편의 쪽지를 쥐었던 손, 손의 모양과 주름이 매 순간마다 다르게 웃고 울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각각의 사진이 하나의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왜 그토록 손에 집착했는지 이제는 정말로 알 것 같았어요. 얼굴은 표정을 연습하고 감정을 숨길 수 있지만 손은 평생의 생활을 정직하게 고백하니까요.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사진 한 장을 집어들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빛에 비춰보니 종이의 질감까지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노트에 오늘의 합의를 짧게 적었습니다. 봄 한 바퀴, 집은 보류, 사진은 계속. 간결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우리의 약속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펜 끝에서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딸의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불빛이 복도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딸도 아직 안 자고 있구나. 부엌으로 나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차가운 유리컵이 이에 시원하게 닿았어요.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저는 마지막으로 손등을 한 번 더 뒤집어 보았어요. 창살의 네모난 빛은 사라졌지만 손 안에는 오늘의 온도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송금을 따라 시선을 옮기며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았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세모의 개나리 대신 동그라미의 살구 아래를 한 번 더 돌아볼까요? 아니면 별표의 벚꽃이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모습을 눈에 담을까? 정답은 없어요. 내일의 제 몸이, 내일의 햇살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겠지요. 몸이 먼저 아는 법이니까요. 빛은 손해라는 문장이 어두운 천장에 적히는 상상을 하며 조용히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 문장을 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멀리서 길고양이 울음 같은 바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전혀 울고 싶지 않았어요. 햇살이 좋은 날에는 사람이 덜 운다고 복례가 그랬지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내일의 햇살도 부디 오늘처럼 제 손등에 가장 먼저 내려앉기를 그렇게 바라며 천천히 잠이 왔어요. 잠들기 직전 딸의 방 불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봄 한 바퀴, 그 한 바퀴를 함께 걷기로 한 우리. 눈을 감으니 오늘 본 모든 손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 손, 딸의 손, 남편이 찍은 손들. 그 모든 손이 연결되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빛에서 빛으로 이어지는 기억. 그것이 우리 가족의 역사였어요. 잠이 깊어지며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강둑을 걷고 있었어요. 살구나무 아래서 남편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가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꿈속의 살구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눈처럼 내렸어요. 저는 손을 들어 꽃잎을 받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꽃잎이 내려앉자 그것이 빛으로 변했어요. 네모난 빛이 제 손등을 비추고
저는 그 빛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침이 왔어요. 창문 틈으로 햇살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뜨고 손등을 들어 보였어요. 창살을 지난 네모난 빛이 다시 제 손등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미소 지으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오늘도 빛은 손에 닿을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다시 기억이 될 겁니다.